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생활의 즐거움을 처갓집에 모두 뺏겨버린 30대 남자입니다. 주변에서 결혼하면 싸울 일이 생긴다고 하도 그러니까 결혼 전엔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과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고 돈 쓰는 방식이 달라서 티격태격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데 처남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일들이 꽤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는 5살 터울의 형과 아래로는 3살 터울의 여동생 지연이가 있어요. 형은 어딜 가나 분위기를 잡아끄는 사람이었고 목소리가 크고 호탕한 데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는 스타일이었죠. 어머니 표현으론 사고 뭉치지만 속은 꽉 찬 놈이었고요. 여동생 지연이는 형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데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성격이죠. 쓸데없는 위로보다는 짧은 한마디가 더 마음에 박히는 타입이랄까요? 저는 정희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회사 체육대회에서 우연히 같은 조가 됐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날 꼴찌를 하고도 웃는 정희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었죠. 그게 3년간의 연애로 이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은 정희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눈빛이 맑으시네.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돼. 잘해봐.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며칠 뒤 문자 한 줄을 보내왔어요. 오빠, 언니 너무 착하고 예쁘시다. 지연이가 누굴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죠. 그만큼 정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편안하게 다가오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한테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남 성준이었어요. 정희가 성준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우리가 사귄 지 꽤 됐을 때였죠. 딱히 숨긴 건 아닌데 정희 스스로도 성준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뭔가 복잡했거든요. 걱정인지 답답함인지 애틋함인지 모를 표정이요. 남동생이 있었어?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닌데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동생 성격은 어때? 착하긴 해. 아직 좀 철이 없어. 나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 그래? 몰랐네. 우리 아빠가 좀 엄격한 분이라서 성준이가 맨날 혼나는 역할이거든. 내가 옆에서 그걸 다 봐왔으니까. 정희가 거기서 말을 흐렸고 저는 더 묻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의 무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남을 처음 만난 건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였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 봤을 때 성준이는 정희랑 눈매가 비슷했죠. 인상도 좋았고 목소리도 차분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좀 없었고 표정도 좋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를 막 그만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나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나도 잘 부탁해, 성준아. 앞으로 자주 봐요. 정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었죠. 장인어른과의 만남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장인어른은 처음 뵀을 때부터 범성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셨습니다. 눈빛이 엄청 강렬하셨는데 그 무게감이 허세로 느껴지지 않고 진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죠. 정희가 중학교 시절에 사업이 기울면서 집안이 한동안 많이 어려웠는데 그 시절을 버티며 2아이를 혼자 키우신 분이셨거든요. 사위, 우리 정희가 겉으론 강해 보여도 마음이 약한 면이 있어요. 잘 살펴봐줘요. 네, 아버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녀석도 좀 챙겨줬으면 해. 아직 제 앞가림을 못하는 놈이라서. 장인어른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잠깐 시선을 내리까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덕담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정희와 저는 둘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죠.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불이 켜져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신혼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2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성준이가 처음 저희 집에 찾아온 건 결혼하고 1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희한테 오늘 놀러 가도 되냐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겐 묻지 않고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처남이 밥 얻어먹으러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 안녕하세요. 와, 밥 냄새 좋은데요? 처남? 어쩐 일이야? 마침 저녁 식사 시간에 딱 잘 왔네.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형. 그날은 셋이서 저녁을 먹고 성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남이 이렇게 가끔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2번째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3번째부터는 슬슬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준이는 항상 당일 오후에 정희한테 연락을 했죠. 저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었고요. 정희는 매번 별 고민 없이 오라고 했고 저는 퇴근하고 오면 성준이가 소파에 앉아있는 광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셨어요, 형? 성준아, 또 왔네? 네, 누나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메뉴 한다고 해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희한테 살짝 얘기를 꺼냈어요. 정희야, 성준이 올 때 나한테도 미리 좀 말해줄 수 있어? 왜? 불편해?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집이니까 미리 알고 싶어서.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정희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저한테 따로 알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성준이 신발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정희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성준이는 안방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형 왔어요? 처남? 또 왔네? 안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 안방이 조용해서요.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남한테 괜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성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정희한테 말했어요. 정희야, 성준이가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전화하려고 그랬대잖아. 그래도 안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거실에서 하면 되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성준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나쁜 마음이 아닌 건 알지.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하잖아. 알겠어. 내가 얘기해 볼게. 정희가 얘기해 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다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꽤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입사한 첫 해에 모아서 산 거거든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항상 현관 옆 선반 위에 올려뒀는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안 보였어요. 정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성준이가 왔을 때 처남 손목을 보는 순간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애타게 찾고 있던 시계였어요. 성준아, 그거 어디서 났니? 이거요? 선반에 있길래요. 그거 내 건데. 아, 몰랐어요. 그냥 있어서 한번 차본 거예요. 물어보고 차야지.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 형, 왜 그래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잃어버린 게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라니.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흐릿한 사람 같았습니다. 정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말은 역시 나였어요. 성준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아기가 없어도 남의 물건은 물어보고 써야지. 그냥 좀 넘어가. 돌려줬잖아. 돌려줬으니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도돌이표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성준이가 저희 집에서 자는 날이 늘면서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성준이가 자고 가는 날은 거실이 이미 성준이 차지가 돼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드러누워서 코를 골고 있는 성준이 옆을 지나 주방에 가서 커피를 내리는 게 제 아침 루틴이 됐어요. 어느 날은 성준이가 거실 불을 켜놓은 채로 자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불빛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쳤고
다음날 피곤한 채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니 성준이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씻고 방에 들어갔는데 정희가 따라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네. 왜? 거실 불이 켜져 있어서. 아, 성준이가 자다가 끄는 걸 깜빡했나 봐. 미안해. 정희야, 그건 너가 아니라 성준이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준이한테 얘기할게. 그게 아니라 성준이가 직접 나한테 얘기해야 한다고. 정희가 잠깐 저를 째려보더니 조용히 나갔고 잠시 뒤 성준이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형, 어젯밤에 불 켜놓고 잔 것 때문에 주무시는데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다음엔 끄고 자죠. 네. 그 무렵부터 성준이는 아예 대놓고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면서 저희 집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자기 집엔 들르지도 않고요. 처남, 오늘 집에 안 갔어? 네, 형. 어차피 퇴근하면 여기 오는 거 매한가지라서요. 자취방은 좁고 여기가 훨씬 넓잖아요. 그렇다고 퇴근하고 바로 오면 어떡해. 나한테 얘기는 해야지. 누나한테 얘기했는데요. 누나가 와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누나만 사는 집이야? 형도 살죠. 근데 어차피 가족인데 뭘요. 그날 밤 정희한테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성준이한테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해 줄래? 성준이 자취방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거기 있으면 더 우울해진대. 우울한 게 우리 책임이야? 말을 뭐 그렇게 해? 내 말은 처남이 우울하다고 우리 집을 그렇게 막 호텔처럼 드나들면서 써도 되는 거냐고. 성준이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대. 사람들이랑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줄 수 없을까? 정희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는 퇴근하고 우리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매일 성준이가 있으면 쉬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불편해? 불편하지. 당연히 불편하지. 너무하다. 가족인데. 정희가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고요.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처남이 자기 빨래를 저희 집 세탁기에 돌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속옷 몇 개였는데 나중엔 이불 커버까지 들고 왔어요. 성준아, 그게 다 뭐냐? 이불 커버요. 좀 묵어가지고 세탁기 한 번만 돌려도 돼요? 자취방에 세탁기가 없어? 있긴 한데 용량이 작아서요. 형 집 거 용량이 크잖아요. 그거 들고 코인 세탁소 가면 되잖아. 코인 세탁소 가면 돈이 드는데요. 여기서 돌리면 공짜잖아요. 공짜. 그 말을 참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머릿속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성준이한테 그냥 공짜로 쓰는 공간이 된 거구나 싶었어요. 정희야, 성준이가 이제 빨래까지 여기서 한다. 한 번만 하는 거지 뭐. 오늘 보니까 이불 커버까지 들고 왔던데.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왜 맨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 최악이 아니라 지금까지 패턴이 그랬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성준이가 어려운 거 알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정희는 끝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성준이는 퇴근 후 저희 집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드러눕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성준이가 안방 침대에 반쯤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온 것 같았는데 씻지도 않은 채로요. 성준아, 안방 침대에 그냥 눕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조금만요.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소파에서 쉬면 되잖아. 소파는 너무 딱딱해요. 침대가 편하잖아요. 그래도 씻고 눕는 게 맞지 않냐? 금방 씻을게요. 조금만요. 금방이라더니 1시간이 지나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문제였죠. 성준이는 씻고 나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아, 나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른 거 없어? 성준아, 여기가 식당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죠. 누나가 해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다더니 된장찌개는 거의 안 건드리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설거지 한번 거들지 않고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는 건지 처남이랑 같이 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행복해야 할 신혼에 대체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습니다. 정희야, 성준이가 안방 침대를 너무 편하게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도 설거지 한번 안 거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피곤하다잖아. 요즘 직장 적응하느라 힘든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설거지야 내가 하면 되지. 예민하다는 말을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돈 문제까지 시작됐습니다. 처남이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오빠, 성준이가 이번 달 좀 어렵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50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지. 자리 갚으면 갚겠대. 얼마 안 하잖아.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빠, 성준이가 이번 달도 좀... 또? 면접 준비하는데 옷도 사야 되고 돈이 들잖아. 조금만 더 보태주자. 정희야, 지난달 거는 언제 갚는데? 자리 잡으면 갚겠다고 했잖아. 그게 언제야? 조금만 기다려줘. 정희야, 나는 지금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게 쓰고 있어. 성준이한테 매달 이렇게 나가면 나는 어떡해? 갚는다는 얘기를 3달째 듣고 있어.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랑 똑같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거야. 정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줬습니다. 그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은 성준이가 아예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형, 저 이번에 면접 때 입을 옷이 필요한데요. 카드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카드? 네, 딱 하루만요. 하고 나서 바로 드릴게요. 처남,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금방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카드는 빌려주는 게 아니야. 에이, 형이 같이 가서 결제해둬도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 형, 저 면접인데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결국 정희가 자기 카드로 성준이 옷을 사줬습니다. 그날도 제 의견은 없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일어났죠. 제가 출장을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일찍 들어오게 됐는데 정희한테 미리 연락을 못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신발이 2켤레가 있었습니다. 성준이 신발이랑 제가 처음 보는 신발이요. 들어가 보니까 성준이가 친구를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안방에 있었고요. 처남? 형, 일찍 오셨네요. 이분은 누구셔? 아, 제 친구 재현이에요. 오늘 근처에서 만났다가 같이 왔어요. 나한테 왜 연락 미리 안 했어? 형 출장 중이셔서요. 누나한테는 얘기했죠. 여기가 누나만 사는 집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나 데려와도 돼? 아무나는 아니고요. 제 친구인데요. 너 친구면 내 친구니? 나는 저분 오늘 처음 본다. 성준의 친구가 눈치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정희한테 말했죠. 정희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없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게 말이 돼? 성준이 친구가 잠깐 들른 거라니까. 성준이 친구지 내 친구는 아니잖아. 나 진짜로 많이 불편해. 이건 한두 번이 아니야. 성준이가 여기서 퇴근하고 빨래하고 모르는 사람까지 데려오고 이게 우리 신혼집이야 성준이 아지트야. 나도 한계가 있어. 매일 집에 와서 쉬지를 못하고 내 물건은 허락도 없이 쓰고 내 돈은 매달 나가고 이제 모르는 사람까지 들어와. 이게 신혼이야? 당신 우리 가족이 똑같이 이렇게 해도 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불러올게. 정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설마 제가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저는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나 부탁이 있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좀 와줘. 자주, 엄청 자주. 갑자기? 왜?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그냥 와서 편하게 있어. 형 스타일 그대로. 야, 무슨 꿍꿍이야? 수상한데? 꿍꿍이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어. 갈게. 형이 쉽게 승낙해줬습니다. 저는 바로 동생 지연이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디까지 해도 돼? 처남이 했던 행동 그대로. 냉장고 맘대로 열기, 안방에 눕기, 빨래 들고 오기, 돈 빌려달라고 하기. 와, 오빠. 진짜 힘들었겠다. 나도 대갚아주고 싶어. 말로는 안 되겠더라고. 알겠어. 나만 믿어. 그 주 주말 형과 지연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마침 그날도 성준이가 와 있었어요. 정희는 형과 지연이를 반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같이 먹었어요. 형은 정희한테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지연이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처남은 형과 지연이를 신기한 듯 쳐다봤고요. 저녁 분위기는 나름대로 평화로웠죠. 저녁이 끝나고 형이 소파에 길게 드러누웠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채널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아, 배부르다. 이 집 소파 편하네. 여기 좀 더 있다 가도 되죠? 재수씨. 정희가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형이 일어나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정희가 씻어놓은 과일을 꺼내서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재수씨, 이거 정말 달다. 어디서 샀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씻어놓은 건데요. 그래요? 미안해요. 이거 참. 물어보고 드셔야죠. 에이, 가족인데 과일 하나 가지고요. 그냥 좀 먹을게요. 맛있는 건 나눠야죠. 정희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정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저 오늘 자고 가도 돼요? 집에 가기 좀 귀찮아서요. 그건 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자면 되죠, 뭐.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 그리고 저기 있는 가방 좀 빌려도 돼요?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딱 맞는 스타일이네요. 그건 제가 아끼는 거라서요. 에이, 조심히 쓸게요. 정희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형이 그때 타이밍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수씨, 사실 제가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준혁이한테 빌리기는 좀 그래서 재수씨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주방으로 급히 불렀습니다. 오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왜? 나 너무 불편해. 소파에 아무 말 없이 들어눕고 내가 아껴둔 과일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갑자기 자고 가겠다고 하고 가방 빌려달라 돈까지. 이게 뭐야. 그게 처남이 한 짓이랑 뭐가 다른데.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게 딱 지금 너가 느끼는 거야. 불편하지? 말이 안 나오지? 가족인데 뭐라고 해야 하나 싶니? 내가 그랬어, 매일. 정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형이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고 지연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성준이는 눈치를 살피며 있었고요. 정희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다는 걸 그 순간 느꼈죠. 형과 지연이가 돌아가면서 정희한테 짧게 말을 건넸어요. 재수씨, 오늘 일부러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근데 우리 준혁이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지연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말 잘 못 꺼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거면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형과 지연이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정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가 먼저 성준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준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아빠가 성취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라 뭘 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거든. 나는 그걸 옆에서 다 봐왔으니까 내가 성준이한테만큼은 무조건 편이 돼주고 싶었어. 그 마음 이해해.
성준이가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왔었어.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아빠는 그것도 나약한 거라고 하셨거든. 그때 내가 옆에 없었으면 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 그 뒤로도 오래 달고 살았어. 약도 먹고 좋아졌다가 또 힘들어지고. 취직이 안 됐던 것도 회사를 자꾸 그만뒀던 것도 그거랑 무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성준이한테 뭔가를 따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걔가 또 무너질까 봐. 정이야. 알아.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성준이가 힘든 거랑은 별개 문제인데 나는 그 선을 못 그었어. 성준이 눈치 보느라 당신 신경을 안 썼어. 나는 너가 성준이를 아끼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정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고집부리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사과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정희 얘기를 들으면서 성준이한테 쌓였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가슴으로 이해가 됐달까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나마 자기 편이 돼주는 누나 곁이 제일 안전한 공간이 됐던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겪은 불편함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는 성준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정희가 성준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진 않았죠. 남매 사이에 직접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성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제 집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형한테 신뢰가 됐죠. 성준아, 나도 진작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우리 둘 다 대화가 부족했던 거지. 아니에요. 제가 형을 불편하게 만든 게 맞아요. 제가 몰랐던 거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는 성준이가 그 말을 하기까지 꽤 고민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됐어. 앞으로 편하게 말하자. 그 이후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성준이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 때도 형 이거 먹어도 돼요? 라며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한마디가 만드는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돈 문제도 정리됐죠. 정희가 돕고 싶을 때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동의하면 돕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준이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형, 저 이번 달 첫 월급 받았어요. 오, 그래? 잘 됐다. 많진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요. 이거 사왔어요. 아니,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희가 케이크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준아, 웬일이야 너가? 고마워, 잘 먹을게. 정희가 웃으면서 성준이 머리를 한 대 툭 쳤습니다. 성준이도 멋쩍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원래 이 남매의 모습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셋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성준이가 직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형은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나는 첫 달이 제일 힘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치 보는 게 일이었지. 저도 지금 딱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그게 정상이야.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줘. 형은 어떻게 버텼는데요? 그냥 버텼지.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고치고. 처남이랑 이런 대화를 나눌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직장 얘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순간이 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과 다시 뵌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정희 생일에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했는데 장인어른이 직접 식당을 예약하셨어요. 성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냅니다, 아버지.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고요. 장인어른이 잠깐 성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같이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잘하고 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성준이 그 한마디를 듣고 잠깐 굳더라고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시선을 내리깔더니 귀가 살짝 빨개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송준이한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을지 짐작했습니다. 정희도 제 손을 슬쩍 잡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가 송준이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봤어. 그래? 응, 진짜 놀랐어. 처남이 변한 거 아버님도 느끼셨나 보지. 정희가 창밖을 보면서 잠깐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오빠한테 참 고마워. 왜? 그냥 그때 참지 않아줘서.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몰랐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형한테 나중에 그날 일 얘기를 했더니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준혁아, 그 작전 나쁘지 않았지?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좀 떨렸다. 결혼하고 나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불편한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요. 참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데 그때는 이미 서로 상처를 많이 입은 뒤가 되더라고요. 말하기 불편한 상황일수록 더 일찍 더 부드럽게 꺼내는 게 결국 서로를 덜 다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도 그 일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성준이 얘기를 꺼낼 때 제 눈치를 먼저 보고 제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거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성준이한테 더 마음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경계를 서로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결국 두 사람 사이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와 정희는 그 일을 통해 한번 제대로 흔들렸고 그 덕분에 지금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티격태격해도 결국 서로한테 솔직해질 수 있으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는 방법을 쓰더라도 상대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더라고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